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 집은 그대로일까? 분명히 역세권에 살기 좋은 동네인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이러다가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격 격차는 당연히 더 벌어집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예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이 10% 오르면 5천만 원이 오르지만 12억짜리 집이 똑같이 10% 올라도 1억 2천만 원이 오릅니다. 출발선이 다르니 같은 속도로 달려도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 돈이 소수의 우량 자산으로 몰리면 가격 격차는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짚어주지 않았던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가격의 격차가 아니라 상승률의 격차도 계속해서 벌어질까요? 다시 말해 비싼 아파트는 앞으로 계속 15%, 20%씩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는 1%, 2% 상승에 그치는 시대가 정말 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본질이 숨어 있고 앞으로 당신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모든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데이터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가격의 격차가 아니라 상승률의 격차가 벌어질 것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로 시간여행을 잠시 떠나야 합니다. 과거 30년간의 대한민국 부동산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롭고 일관된 패턴 하나가 발견됩니다. 저는 이걸 상승률 수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멀리 던져놓은 부메랑이 결국 다시 돌아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고 상승장이 시작되면 언제나 그렇듯 강남, 서초 같은 핵심 지역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갑니다. 1년에 30%, 40%씩 폭등하며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순식간에 벌리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따라잡는 건 불가능해. 격차는 영원할 거야.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역사는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강남이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차가 지나면 그 열기가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포, 용산, 성동 같은 준핵심지로 그리고 더 나아가 노원, 도봉, 강북 같은 지역으로 말이죠. 물론 가격 자체가 강남을 따라잡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30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공식입니다. 나의 집이 지금은 좀 뒤처지더라도 결국엔 키 맞추기를 할 것이다. 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었고 시장은 순환매를 통해 균형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만약 그 30년간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이 철옹성의 법칙이 무너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굳게 믿었던 그 부메랑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2025년 현재 우리는 저성장과 인구 감소라는 과거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데이터는 바로 이 법칙의 붕괴를 가리키는 아주 충격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상승장에서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와 하위 20%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과거처럼 따라붙는 힘, 즉 수렴하는 에너지가 눈에 띄게 약해지거나 어쩌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초양극화 현상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비싼 집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수준을 넘어 오르는 자산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오르지 못하는 자산은 아예 성장을 멈추는 시대. 상승률 자체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30년짜리 데이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장.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 견고했던 법칙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의 시장에서 완전히 길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 양극화를 만드는 진짜 엔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월급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우리 통장에 꽂히는 돈, 즉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엔진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일자리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자석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 자석은 주변의 모든 쇠붙이를 끌어당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지도에서 이 거대한 자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소득 일자리입니다. 이 자석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당기고 그 인재들은 소비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사면서 그 지역의 경제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 현상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대한민국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의 약 47%가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일자리가 수도권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쏠린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고소득 일자리로 한정하면 이 쏠림 현상은 훨씬 더 극심해집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 통계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비수도권에서 살다가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과 계속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을 추적해 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의 소득 증가율이 고향에 남은 청년보다 무려 약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그토록 치열하게 인서울을 외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지를 증명합니다. 그곳에 돈이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동산의 양극화는 경제지리의 양극화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돈이 흐르는 길 위에 있는 부동산과 그렇지 않은 부동산의 운명이 갈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판교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 중 하나로 떠올랐을까요? 바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평균 연봉이 1억 원 수준입니다. 이들이 판교와 그 주변에 집을 구하면서 분당의 집값을 밀어 올리고 광교와 동탄까지 그 열기를 확산시킨 겁니다. 광교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교의 성공 뒤에는 세계적인 기업, 바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거대한 삼성 디지털 시티와 수많은 협력업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양질의 일자리가 광교의 가치를 만든 핵심 동력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흐름은 여기서 멈출까요? 천만에요. 대한민국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IT, 바이오,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산업으로 바뀌면서 이 일자리 집중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이런 지식 기반 산업은 인재들이 서로 모여서 시너지를 내야 하기 때문에 특정 거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2의 판교, 제3의 광교는 어디가 될 것인가? 돈이 흐르는 이 거대한 물줄기가 다음에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추적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절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돈과 사람이 폭발적으로 몰려드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아파트 공급도 활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마치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 갑자기 바리케이드가 쳐진 것처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흐름을 가로막고 시장을 마비시키고 있는 걸까요? 그 주범은 바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규제가 만들어낸 기막힌 역설입니다. 과거부터 시장의 공급 부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너무 높은데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당신이 집주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수억 원의 세금을 내고 파는 것보다 그냥 가지고 가는 게 훨씬 이득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거래세와 낮은 보유세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건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기존 주택의 거래가 막힌 것을 넘어 아예 새로운 집, 즉 신규 공급의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지금 세 가지 거대한 장벽, 삼중고에 부딪혀 있습니다. 첫째는 살인적으로 치솟은 공사 원가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시멘트 가격은 40% 이상 급등했고 철근 가격은 무려 50%나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약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021년에 1,000억 원이면 지을 수 있었던 아파트가 지금은 1,400억, 1,500억 원을 줘도 짓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니 아예 삽을 뜨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둘째는 인허가 절차라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지으려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수십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 보통 3년, 길게는 5년 이상입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약속하며 도면에 멋진 계획을 그려놓지만 이 복잡한 규제에 밀림을 헤쳐나와 우리 눈앞에 실제 아파트가 되기까지는 너무나도 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서울의 공급을 책임져야 할 재건축 재개발이 멈춰섰습니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까다로운 안전진단 기준 같은 규제들이 조합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고 싶은 주민들의 의지는 강하지만 사업을 추진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니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정부는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하지만 시장에서는 원가 폭등과 복잡한 규제 때문에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기존 주택이라도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되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합리화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아시죠?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결국 시장을 마비시킨 진짜 주범은 바로 이 역설입니다. 신규 공급의 길은 규제로 막혀 있고 기존 주택이 나올 길은 세금으로 막혀 있습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완전히 질식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공급이 완전히 마른 사막 한가운데 아주 가끔씩 등장하는 최고급 신축 아파트라는 오아시스.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50억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건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비이성적인 투기일 뿐이야?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소유하며 과시하고 싶은 욕망, 경제학에서 말하는 배블런 효과가 작동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수억 원짜리 명품 시계나 한정판 슈퍼카처럼 말이죠. 하지만 만약 50억이라는 가격표를 단순히 이런 인간의 허영심이나 희소성만으로 설명한다면 그건 현상의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뜨거운 욕망의 이면에는 아주 차갑고 합리적인 계산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계산기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50억이라는 가격이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집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는 것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자녀 교육, 인적 네트워크, 자산 안정성까지 모두 포함된 일종의 종합자산 패키지입니다. 자, 이 패키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씩 열어볼까요? 첫째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브랜드 가치와 생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5성급 호텔에 갔을 때 단지 잠만 자는 공간에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서비스, 편안한 침구, 고급스러운 부대 시설이라는 총체적인 경험에 비용을 내는 겁니다. 최고급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크로, DH 같은 브랜드는 이제 단순한 아파트 이름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마감재,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 빈틈없는 보안과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보증하는 하나의 품질 인증 마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아파트의 커뮤니티 관리비는 월 1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는 기본이고 조식 서비스, 북카페, 게스트하우스까지 하나의 작은 생태계, 즉 완결된 생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아주 합리적인 가치입니다. 둘째는 어쩌면 돈으로 환산하기 가장 어려운 가치, 바로 사회적 자본과 교육 환경이라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슷한 소득 수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커뮤니티는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부모들에게는 비즈니스와 정보 교류의 장이 되고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학군과 면학 분위기, 그리고 미래의 인적 네트워크를 물려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디 사느냐가 곧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를 결정하고 그것이 자녀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감성적인 욕망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지극히 이성적인 투자 판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단단한 가치,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의 가장 확실한 자산 안정성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30% 가까이 폭락할 때 강남의 핵심 입지 아파트들은 하락률이 15% 선에서 방어되었고 시장 회복기에는 그 상승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즉, 이런 자산은 상승장에서는 시장을 이끌고 하락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십억 자산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0%의 공격적인 수익률보다 마이너스 30%의 손실을 막아내는 안정성입니다. 50억이라는 가격은 이 자산 안정성에 대한 보험료까지 포함된 가격인 셈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50억짜리 아파트는 미술품 경매처럼 단 하나의 물건을 두고 벌이는 비이성적인 경쟁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그것은 브랜드, 생활 시스템, 사회적 자본, 교육 환경, 그리고 자산 안정성이라는 여러 개의 합리적 가치들이 정교하게 결합된 패키지 상품에 대한 가격표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생활 환경, 전체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이해해야 그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프리미엄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양극화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우리 모두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 즉 초양극화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 모든 내용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이 가장 복잡하실 분들은 바로 내년에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고 계신 실거주자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2026년에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 3가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제는 언제 사느냐보다 어디를 사느냐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시장이 좋으면 다 같이 오르고 나쁘면 다 같이 떨어졌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르는 곳은 더 오르고 떨어지는 곳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초양극화 시대의 부동산 투자는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오를 때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자산의 체급을 결정하는 게임입니다.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집이 고소득 일자리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팡요, 강남, 여의도 같은 핵심 업무지구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가, 혹은 그곳과 연결되는 강력한 교통망이 확정되었는가. 이 조건을 갖춘 핵심지라면 무릎 가격을 기다리다 기차를 놓치는 것보다 어깨 가격에라도 올라타서 상급지의 흐름에 합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입주 물량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가장 정직한 지표는 결국 수급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공사비 폭등과 인허가 감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2026년부터 시작되는 신축 아파트 입주 절벽입니다. 새 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은 사람들은 신축급 준신축이나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핵심지 구축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집을 보신다면 내가 사려는 지역 주변에 향후 3년 내 입주 예정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공급이 귀해지는 곳일수록 양극화의 승자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금리가 낮아지기만을 기다리며 매수 시점을 미루지 마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낮아지면 그때 집을 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되어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순간 매수 심리는 살아나고 집값은 이미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달아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중요한 건 금리 수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대출 체력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의 정책 자금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미리 은행에서 점검해 두십시오. 내년 시장은 금매가 나왔을 때 당일 바로 계약금을 쏠 수 있는 준비된 체력을 가진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좋은 곳이 오르는 건 알겠는데 내 자본으로는 도저히 그 벽을 넘을 수 없다거나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는 분들이요. 사실 무리하게 영끌해서 하락장의 공포를 견디기보다 자산을 불리는 도구를 바꾸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만약 내 자본이 핵심지 부동산에 닿기에 너무 부족하다면 억지로 외곽에 안 오르는 부동산에 돈을 묶어두는 것보다 전 세계의 돈이 몰리는 우량 주식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초양극화는 부동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업도 산업도 1등에게 부가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가진 무거운 세금이나 보유세 부담 없이 전 세계 AI나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글로벌 1등 기업들의 지분을 사 모으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정답은 바로 S&P 500과 나스닥 100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제가 이미 채널에 올려놓은 영상들을 보세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자산군이냐가 아니라 성장하는 자산에 내가 올라타 있느냐입니다. 부동산이 너무 비싸서 길이 막혔다면 주식이라는 더 넓은 운동장에서 자산을 키워 나중에 더 좋은 입지로 진입하는 징검다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누군가에게는 투자의 대상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초양극화라는 무서운 단어에 압도되어 낙담하기보다는 어제보다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한 계단씩 이동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시장의 소음이 커질수록 데이터에 기반한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십시오. 내년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뒤 그때 참 잘 결정했다는 확신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결정을 돕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